고통이 대물리는 나 어떻게 그것을 살받고 말 수 있을까? 슬픔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나? 심카는 빙 안전 8명의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죽음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아 보라고 했다. 처음 얘기한 사람 중에서 모리는 그녀 자신을 억측스러운 아일랜드인이라고 속였다. 인상은 능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유쾌한 사람 같아 보였다. 딸과 남편 이야기를 할 때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그날 밤에 남편과 결혼해서 15년을 축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짧은 생머리 스타일의 안경을 끼고 운동화 차림이었고 이런 표현은 웃는 얼굴 그림도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옆으로 편히 내려놓은 자세에서 다렁다렁하고 당찬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는 얘기할 때 언제나 제가 하는 일부터 말해요. 제 일이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지대거든요. 저는 의료 관련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돕는 일인데 거북함은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제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요. 제가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는 저희에게 제대로 설거지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장례식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때도 환한 얼굴로 절 쳐다보셨어요. 모래는 입꼬리를 내린 못마땅해 하는 엄한 표정까지 지어 보였는데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그랬을 것 같았다. 제 언니는 슬픔을 못 이겨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저는 많이 울었지만 슬픔을 제대로 다룬 적이 없었어요. 등등등등. 자, 고통은 수세대로 이어질 수가 있다. 심카의 말처럼 할아버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전해져 내 기묘한 눈물에 일조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에 따른 것일까? 문화적인 아니면 가족적인 유전적인 메커니즘? 그것도 아니면 세 가지 다일까? 이번 챕터에서는 바로 의문을 탐색해 보려고 한다. 의문을 어떤 메커니즘일까? 예후다는 후성유전학이라는 떠오르는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었고 후성유전학은 유전자가 역경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후성유전학이라 논쟁도 있고 G 모델이 그 답이든 아니든 역사적인 사례들에서 후선 유전학의 분파에 흥미가 끌리는 또 다른 이유는 나는 고통이 초세대적으로 이어진다면 치유 역시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리는 것이라고 본다. 터프츠 대학교 생물학자 레리 페이그 말처럼 그것이 후성 유전학적인 것이라면 이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다면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몇 세대 이후로도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쓸쓸함을 달콤함으로 변화시킬 방법이 정말로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예후다는 처음부터 이 점을 간파했다. 실제로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실이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 힘을 북돋아주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욕을 자극받았다고 밝혔다. 게재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기도 했다. 이 연구가 의도와는 달리 스트레스에 영향받는 생물학적인 치계의 잠재적인 회복성, 적응성, 가변성에 대한 논의에 일조하기보다는 후손에게 미치는 영구적이고 심각한 손상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받아들여질 우려도 있다. 과거의 상처를 현지에서 치유하는 법은 초세대적인 치유는 여러 형태를 취하며 모두 다 선조들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수반이 된다. 물론 치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만큼 이 책에서 모두를 다 살펴보기는 무리이다. 정신요법을 통해서든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 선조들을 이해하는 방식의 치유법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탐구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도 시간을 거슬러가는 방법이 되어준다. 고통이 비롯된 것으로 물리적인 여행을 가보는 것 역시 때때로 도움이 된다. 후손들에게까지 나타나는 너희의 트라우마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이번 챕터를 쓰고 있던 중에 친구 제리 빙엄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의 이메일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신성하게 느껴진 이유는 수백만 명이 이르렀을지 모를 노예들이
내 선조들이 그리 오래전도 아닌 시대에 서 있었던 그 땅을 내가 밟고 서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선조들의 영혼이 느껴졌어요. 선조들의 정신이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려움, 불안, 그 감정들이 나의 것이 아니었어요. 선조들의 감정이었다고. 이 세상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돕자.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돕자. 브레이트 바트는 예후다가 연구했던 대상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지역사회에서 상실감, 죽음, 고통이 지극히 현실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1년기는 살아남은 자들의 죄책감으로 스며 있었다. 어머니는 그토록 많은 이들이 죽은 와중에 자신과 남편이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를 묻고는 했다. 살아남아도 고통이군요. 우리 자신을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자. 어떻게 해방시킬까요? 이 개념을 지금 와서 심카의 사별 워크숍을 돌이켜보니 이제 알 것 같아. 모린과 나 둘 각자의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고, 단지 모리는 의연함으로 나는 눈물로 경의를 표했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 펑펑 울었던 이유는 그 눈물이 나를 어머니와 하나로 이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체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준다. 잘 먹지 않아서 젊었을 때보다도 야위었지만은 얼굴은 턱살이 늘어져 예전보다 홀쭉해지지 않았다. 푸른 눈은 이제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눈빛이 처져서 작았다. 우리 누구나 지금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지금의 정체성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그 선조들과 나누는 상호작용 방식 때문이다. 고향에 이르는 길. 그럼에도 당신이 이 삶에서 얻고 싶어 하던 것을 얻었나요? 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던 어릴 적 공성을 밀어내고 7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던 것은 바로 집과 관련된 꿈이었어요. 꿈 때문이었어요. 맨해튼.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뭔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당신이 달콤 씁쓸한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런 기질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내면의 멜랑콜리를 어떻게 품을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번에 다음과 같은 자문을 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멜랑콜리. 로펌을 나오고 라울과의 관계를 끝낸 지 얼마 후에 나는 지금의 남편인 케인을 만났다. 현장에서 그렇게 7년을 보낸 후에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쓸데없는 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대박, 완전 대박. 케인이 그렇게 믿어진 덕분에 나의 글쓰기에 대한 갈망은 현실이 되었다. 요즘 케인을 보고 있으면 곡도 새벽에 두 아들의 축구 학원을 이중매듭으로 묶어주고 우리 주변에 흩뿌려진 신성함의 파편을 찾아서 신학자면 우리 문화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문제로 고심중이지만 영적 갈망이 시기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인 인간의 불변적인 요소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 아버지가 코로나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무덤가에서 단촐한 예배를 가졌다. 아버지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으나 잘 모르는 사람의 팬데믹 장례의 세액을 선뜻 맡아준 25세의 신참 은합비가 추수사를 하며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을 칭송했다. 우리가 음악, 예술, 의학 같은 순간 영역에 끌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아름답고 치유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런 영역의 사랑이나 신성을 비롯해서 당신이 이름 붙이고픈 그 외의 모든 것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글러. 2005년에 저작권 에이전트인 리처드 파인을 만났던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였다. 파인을 만났던 것은 하나였다. 자, 감사. 달콤 씁쓸한 기질이나 슬픔 같은 감정 상태를 약점으로 혼동하지 마라. 우리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려면 강인하고 낙천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해야 한다. 생각을 자신있게 밝힐 줄 알아야 하고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만한 대인 기술도 있어야 한다. 반면에 달콤 씁쓸한 멜랑콜리의 태도는 태고적이고 비생산적이며 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과거의 아쉬움이나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소망을 갈망하는 것처럼 엮인다. 하지만 갈망은 겉모습을 변장한 채 다가오는 초진적이다. 실제로 자의식이 강한 리더들은
종종 자신의 슬픔, 한계의 기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감정들을 서로 융합시켜 더 충만한 자아로 거듭난다라고 결론을 내렸네요.